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네요. 자, 오늘 이제 저희 최종 정리 강의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오후 그리고 저녁 이렇게 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2회차 동안에 상표법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상표법 내용이 10문제가 나오는 거에 비해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2회차 만에 지금 제공드린 자료를 하나하나 다 꼼꼼히 열심히 다 같이 보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쭉 같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추후에 시험 전까지 이제 복습을 하시는 동안 이 자료를 반복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먼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 일단은 총 3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최신 판례 내용들을 담은 자료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그래서 이제 12월 31일까지 이제 선고된 판례를 모두 다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급 강의 이후에 선고된 최신 판례가 총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판례에 대해서도 오늘 좀 꼼꼼히 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상표법 안에서 조금 A급이다 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최신 개정법의 내용 그리고 최신 판례의 내용들 워낙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 내용을 좀 같이 꼼꼼히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얇은 자료 나갔죠. 이건 뭐냐면 이게 앞에 60회로 적혀 있는데 네, 61회입니다. 네, 좀 오탈자가 났고요. 이 자료는 이제 최신 개정법과 이 2020년부터 2023년 선고된 판례까지 해서 문제화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좀 이렇게 짧게 정리해 놓은, 그래서 기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최신 개정법과 최신 판례 내용을 OX 문제 형식으로 나눠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지문을 OX 형식으로 구성해서 나눠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렇게 좀 짧은 지문으로 나눠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시험 직전에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보는 자료에 X 지문이 여러 개 껴있으면 괜히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O 지문으로 넣어 놓되 좀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에 굵은 글씨 그리고 밑줄을 그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좀 따라와 주신 경우에는 아마 판례 이름들도 좀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판례 이름들 보면서 아 맞다, 이거 이 내용이었지 하고 정리해 주셔도 되고, 지문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부가적으로 2023년에 선고된 판례 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판례, 그 범피트니스 판례, 레고 판례, 그리고 판례 이름이 이제 지어지지 않은데 이게 아직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된 판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판례까지도 오늘 좀 같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장 뚱뚱한 자료 있습니다. 한 6페이지 분량 정도의 자료인데 굉장히 이제 양이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 그 와이즈 상표법 기본서를 압축해 놓은 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 구조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대신에 그 이후에 이제 기본서 발간 이후에 출간 이후에 선고된 최신 판례 내용들 그리고 개정법 내용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본서를 여러 번 회독하신 분이라면 이 자료를 읽는데도 굉장히 좀 빨리 회독이 가능하실 거고,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를 기본서로 이렇게 빠르게 회독하면서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석이고요. 근데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그 두꺼운 책을 계속 여러 번 읽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이 자료도 양이 그렇게 적진 않죠. 네, 글자가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조문을 최대한 좀 넣는 방향으로 정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조문집을 또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거 하나로 그냥 정리가 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조문도 좀 같이 넣다 보니까 양이 비교적 많기는 합니다. 대신에 문장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으로 빨리 읽기에는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3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은 저희 지금 모르는 내용부터 당연히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죠. 네, 와이즈 상표법 최신 판례 내용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2년에 선고된 판례 내용들부터 2023년에 선고된 판례 내용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내용들 한번 간단히 보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례, 스피도 판례부터 볼게요. 2022년 3월 17일에 선고된 판례 내용으로서 비교적 이제 최신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죠?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시나요? 자, 상표의 사용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독상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판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이 판례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례의 위치는 이제 우리 상표의 사용 파트 안에서 상표법상 그 실질적 상표의 사용 파트로 넘어와서요. 그쵸? 실질적 상표의 사용 파트로 넘어와서 그 중에서 상표법상 이 상품에 해당되었는가가 문제됐던 판례 세트 3개 있었죠. 첫 번째,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사용했던 판례 대표 판례로 윙크 판례 있었죠. 네, 그래서 단순히 사은품으로 제공된 그러한 별책부록 사은품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 별책부록으로 나눠진 그 사은품의 표장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이것은 상표법상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가 됐던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졌던 짝꿍 판례가 메트로시티 판례 내용이죠. 그 판례 내용은 뭐였죠? 우수 고객에게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향수를 제공했던 판례였어요. 그쵸? 향수를 제공했었는데 이 향수 자체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향수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명품 브랜드에서 향수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는 마일리지 차감 방식의 일종의 유상성도 가지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봤다? 이 향수 자체가 비록 어떻게 보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으로서 사용이 됐지만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이 되었던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최신 판례 내용이 바로 이 스피도 판례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한번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문제 자체는 이제 침해가 문제됐던 사건이었고요. 등록 상표는 스피도 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표권 침해자가 수건 1000개를 한 개당 8,500원에 주문 제작을 하면서요. 이때 이러한 수건 자체는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이 유사했대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수건 자체는 그냥 독립된 상품으로 팔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수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수건을 200개는 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100개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때 이 100개를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한 것이 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이 100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 수건 자체는 교환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전체로서 결국엔 상표적 사용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었고요. 이때 우리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느냐? 대법원 판단으로 와주시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의미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우리 상표의 사용과 상품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면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죠? 자, 답안 봐주시면 위와 같은 이 수건은 외관, 품질 및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어땠다?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 수건 중에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수건에 대해서도 결국엔 상표법상 상표 사용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판례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죠? 비록 이 100개의 상품들이 사은품 내지 판촉용품으로 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된다면, 즉 정의규정에 이 상품의 정의규정에 해당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이 상표성을 분리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로서 모두 상표법상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된 사건이죠. 네, 그래서 포인트를 2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되긴 했지만 동일한 이 수건 자체가 판매가 되기도 했었죠. 그 말은 결국엔 그 수건 자체는 교독상목이 인정이 됐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일부가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상품성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2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스피도 판례 살펴봤고요. 다음 로얄비 판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얄비 판례에서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로얄비를 화장품 등에 출원했을 때 등록 가능할 것이냐, 33조이랑 3호에 해당할 것이냐 등등 이 표장 자체를 드러내면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로얄비 이 표장은 화장품 등에 대해서 33조이랑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로얄비라는 이 표장 자체가 지정상품인 화장품에 대해서 33조이랑 3호에 해당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던 무효심판 사건이었고요. 이때 우리 판결 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밑줄 부분 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 등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술적 표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상표가 지정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죠. 네, 결국에는 단순히 물론 일반 수요자를 봤을 때 로얄이니까 뭔가 이런 로얄 젤리가 들어갔나? 비니까 뭔가 이런 꿀벌에서 로얄 젤리가 들어간 꿀이 들어간 화장품인가? 라고 암시할 수는 있지만 원재료를 암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질을 직감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표장 자체로 문제를 출제하면 사실 틀리기가 쉽죠. 네, 근데 무작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중요 판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이렇게 표장을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판례 안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던 거였죠? 물론 로얄 젤리나 꿀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런 로얄 젤리나 꿀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특히 로얄 젤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로얄이라는 이 표장을 사용한 화장품들이 많더라라는 부분이 사실관계로 있었죠. 그 결과 일반 수요자들은 화장품에 로얄이라는 표장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로얄 젤리가 꼭 있겠구나, 원재료구나라고 직감하진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자, 우리 판례 자료 페이지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봐주시면 자, 수업 중에도 여러분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최근에 이제 식별력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자타상품 식별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독점 적응성이라는 개념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가 만약 되었다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부적당한 표장이었다면 사실 33조이랑 3호에 해당할 수 있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로얄비라는 표장이 화장품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네, 따라서 독점 적응성이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33조이랑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면서 지금 이 판례 내용들은 좀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원문을 다 하나하나 지금 시간에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같이 읽어본 부분 정도 체크해 두셨다가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우리 OX 맞출 수 있는 지문용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례 원문으로 제공드린 이유는 이제 2022년 판례들은 워낙 알고 있지만 사실 2023년에 새로 선고된 판례들은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자료 형태로 같이 나눠드리게 되었고요. 네, 다음 금강 판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 판례에는 이제 포인트가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표법 119조 1항 1호의 이 성격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익적 성격에 기반해서 두 당사자 간의 사이에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이 심판 청구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좀 3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개요는 뭐였죠? 결국에는 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종전 상표권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금강이라는 표장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건 자체는 1호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을에 이 금강이라는 표장이 어떻게 보면 인식도를 획득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갑과 을 사이에는 이제 강의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번의 다툼이 있었다. 너 쓰지 마라, 상표 쓰지 마라 해서 수많은 다툼의 끝에 서로 이제 그래, 그러면 어차피 우리 상품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니까 구두, 신발 등에 대해서는 을이 쓰고 양말에 대해서는 나만 쓰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 갑으로부터 이제 병에게 이 금강이라는 표장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전이 되었는데 이 병의 금강 사용으로 인해서 을과 관계에서 지금 출처운동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을 상대로 119조 1항 1호의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상표를 사용했는지 표장이 나오죠. 등록을 받아놓고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대상 상표와 좀 유사해 보이도록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병이 주장한 거는 이거였죠. 아니, 이전에 상표 사용하던 이 갑과 얘네 둘이 사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병의 사용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은 심판 청구 남용이다. 남용이다라는 주장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사용이 결국에는 우리 119조 1항 1호는 부정사용 취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19조 1항 1호에 해당이 없음을 주장했던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결론적으로 한번 찍고 넘어가면 119조 1항 1호의 이 취소 사유 자체는 결국에는 대상상표와 등록상표 사이에 대상상표와 이 병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상표 사이의 관계에서 출처운동으로 인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 사정이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고, 그리고 이러한 합의의 사정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운동을 야기시키는 경우에도 유지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죠. 그래서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 경우 을의 심판 청구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법리 부분 읽어주시면요. 자, 119조 1항 1호의 의, 취지 및 성격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체크해주면 공익적 규정이다 라는 거죠. 왜? 이 대상상표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도 있지만, 결국엔 뭐다? 이 대상상표와 이 병의 상표권자의 사용상표 사이에서의 출처운동으로 인한 수요자의 이 혼동 방지를 위함이다. 자,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위함이다. 그래서 공익적 규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자, 이때 이 판단 부분 와주셔서 가번 봐주시면, 자, 이때 이러한 상표 사용에 관한 미줄침 부분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이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위 합의의 효력이, 자, 정녕 이 둘 사이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효력이 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까지, 수요자가 상품 출처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상표법 119조 1항 1호가 공익적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또한 심판 청구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실 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의 이 등록, 동일한 이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를 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럴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을의 이러한 심판 청구는 권리 남용이다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땡 틀렸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특허법원에서 좀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자, 계속해서 이 병의 입장에서는 전에 이런 사용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표정 사용에 자신은 고의가 없다라는 점을 병이 계속 주장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종전 합의가 이 등록 상표를 실사용 상표들과 같이 변형함으로써 대상 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출처운동 우려가 커지게 하는 경우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 119조 1항 1호와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2022년 12월까지 왔습니다. 자, 제주일보 판례 사안 한번 같이 검토해 볼게요. 자, 제주일보 판례 사안은 34조 1항 13호에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이 법리를 설치한 판례였습니다. 자, 출원 상표는 제주일보였고요. 선사용 상표는 이 제주일보 동일한 문자 상표였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은 워낙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기존에 이 제주일보를 사용하던 선사용 상표를 사용하던 어떤 그런 갑이 있었고 제주일보사가 있었고 이 제주일보사의 대표의 남동생이 이 대표와 짜고 출원 상표를 출원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제주일보사의 대표와 그 남동생 사이 관계에 둘 간의 이제 가족 관계로서 뭐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상표를 뭐 무상으로 양도하기도 하고 하는 등 제주일보사가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표권 남용으로 뭐 상표를 무상 양도하고 뭐 많은 권리들 무상 양도하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일으켰거든요. 자, 그 결과 그 둘 간의 이러한 상표권 이전 또는 각종 권리 양도가 대표권 남용으로 또는 이 채권자 취소 판결에 의해서 이제 취소가 되던 그런 기존의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 행정소송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실관계를 좀 기억해둔 상태에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자, 출원인은 대표이사 김대영은 선사용 상표의 주지성을 잘 알고 그와 형제 관계에 있는 선사용 상표권자의 대표이사 김대성과 도모하여 선사용 상표에 관한 저작권 등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제주일보사 이사의 의결 없이 무상으로 양수받았다라는 사실관계 나오죠. 자, 그리고 출원 상표는 김대영 또는 출원인이 그러니까 출원인은 결국 이 김대영의 회사입니다. 네, 출원인이 제주일보사의 표지로 인식되어 있는 이 선사용 상표의 화체된 신용과 고객 흡인력이 편승하거나 제주일보사 또는 제주일보를 승계하고 있는 이 이의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상표로 34조랑 13호에 해당한다라고 원 결정의 거절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판시사항과 관련해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체크해 주시면요. 자, 판결 요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봐주시면 자, 부정한 목적의 판단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34조이랑 13호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때 이러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표법 전반 및 부정한 목적의 해석 기준을 이 판례에서 제시했죠. 이 지문들이 OX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봐주시면 자,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이바지하고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과 사용 관련 쟁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상표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전체 법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34조 1항 13호 또한 어떻게 돼야 된다? 조화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 결과 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해석 적용 역시 전체 법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 그래서 방금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갑이 있고 을, 이 출원인, 그리고 선사형, 상표, 이제 권리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A와 얘가 이제 형이었고 이제 남동생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둘 간의 교섭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섭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뭐 비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이 B를 통해서 을로 양도된 각종 권리들이 이제 취소가 되거나 이 계약 체결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또는 권리 남용으로서 무효가 됐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취소 무효가 됐다라는 게 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이 둘 사이의 이 교섭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대표권 남용이라던가 해서 그 교섭 자체를 취소 또는 무효함으로써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본다? 출원인과 선사용 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이 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 즉 이 형이 뭐 동생에게 상표를 양도하기는 했었으나 이 양도 자체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됐던 사정, 이런 사정들은 어떻게 된다?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B를 통해서 을이 출원한 이 제주일보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시가 된 거죠. 네, 사실 이 안에 이 여러 차례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각종 이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훨씬 더 많이 복잡해요. 네, 뭐 B가 A로부터 상표권을 뭐 양도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무료로 받았다가 두 번째로는 500만 원 상당으로 받았고, 그 결과 B가 결국에 제주일보를 가졌다가 이 제주일보 상표가 무효가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출원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출원한 게 지금 이의 신청이 출원 공고 결정이 됐고 이의 신청이 되면서 거절 결정이 됐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대비하면서 판례 사실관계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있는 뭐 특허법원 단계에서의 판단이라던가 구체적인 이런 사안포섭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 지금 1차를 대비하는 중에는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이 사실관계랑 엮어서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답원 단락 봐주시면요. 다른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될 것 같죠? 잘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상표권 침해 금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답원 단락이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상표권 침해 금지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그림 그린 거에서 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일보 사고, 얘가 뭐 을이었고 여기에 이제 B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형이고 여기가 남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A의 교섭으로 인해서 B 회사 쪽으로 이 상표권, 제주일보와 관련된 상표권이 이전이 됐었어요. 이전이 돼서 이전 등록이 됐었는데, 첫 번째 이전은 채권자 취소 판결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두 번째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을 쪽에서 이 갑의 이제 추가 계열사라고 해볼게요.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이 C가 제주일보를 쓰고 있으니까 이 제주일보 쓰는 거를 보고 이쪽에서 뭘 한 거예요?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를 한 거예요. 네. 자, 이 상표권 침해 금지 안에서 어떤 판단이 되었느냐? 자, 얘가 이제
1번 단계, 얘가 2번 단계라고 봐주시면요. 2번 단계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면, 자, 이 1번, 이 상표권 이전은 지금 이 대표이사인 A가 이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대표권의 남용으로 B 또는 을에게 상표권을 이전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권 이전 자체가 대표권 남용이다. 자, 그럼 대표권 남용이면 어떻게 돼요? 무효죠. 이 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표권 이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에서 을은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물론 대법원 사건은 아니지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연결해서 자, 상표권 이전이 대표권 남용으로 인해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전 상표권자는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정도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의 내용도 좀 부가적으로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서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023년 3월 선고된 판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스미 판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마스미 판례는 34조 1항 20호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34조 1항 20호에서요. 34조 1항 20호는 첫 번째로 이제 체크해 주시면 핵심 판결 법리 체크해 주시면 자, 원칙적으로 34조 1항 20호는 계약 관계 등의 그 밖에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죠. 자, 이때 타인이 상표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할 경우에 34조 1항 2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는 적어도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사용 준비 중이어야 하죠. 자, 그때 이 국내에서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자, 핵심 결론 법리 먼저 체크해 주시면 밑줄 좀 볼게요. 선사용 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2조 1항 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 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그 상품을 선사용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이때에는 그 유통시킨 제3자의 관계에서는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에 그려진 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갑은 이제 주식회사 질경이라는 회사였고요. 을은 코튼하이테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을은 스페인 등 유럽에서 이 마스미라는 표장이 표시되어 있는 여성용품들, 뭐 팬티 라이너, 생리대 등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때 을은 국내에서는 직접 영업을 하지는 않고 갑을 통해서 국내에 이제 유통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이 있죠. 그래서 봐주시면 2016년 6월경부터 갑은 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그대로 유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을은 국내에서 표시, 유통, 광고, 사용 등의 행위는 을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을의 이 상표를 상품에 표시한 그대로 갑이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갑이 마스미라는 표장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거죠. 자, 이 사실을 보고 을이 34조 1항 20호 그리고 21호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갑은 두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을이 지금 국내에서 전혀 사용을 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조 1항 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을이 이전에 국내에서 이미 상표를 출원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거절 결정이 나왔었고요. 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해서 이 확정된 신결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신결 자체는 사용 의사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을이 국내에서 이 상표를 출원했을 때 사용 의사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신결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뭘 주장했느냐? 이전에 을은 사용의사 부정된다고 판단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확정 신결이 존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을이 청구한 이 무효 심판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라는 주장,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자, 간단한 거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면 판결 이유 1번 봐주십시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자, 상표법 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 청구하는 경우에 미친다. 자, 그래서 심판의 종류나 청구 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결국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아무리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무효 심판에는 일사부재리 효가 미치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거절 결정 취소하고 특허청 심사국을 환송한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결의 심판의 종류나 청구 취지가 달라 그 일사부재리 효력이 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반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선행하는 확정 심결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심결이고 후행하는 이제 심판 청구가 무효 심판인 경우에 일사부재리가 미치겠는가? 미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적으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효가 미친다 라고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와 주시면요. 자, 그래서 아까 같이 봤던 부분 나옵니다. 이때 선사용 상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이어야 한다. 자, 이때 비록 이 상표 타인이 국내에서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했고 그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유통이 되었다면 이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상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자, 이 판례 내용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실 수 있는 판례들 있죠. 네, 맨하탄 패시지 판례 그리고 시세이도 판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죠?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포인트로 기억하실 게 전반적인 결론이 이제 국내가 있고 자 해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갑이 상표권자고 또 여기서 갑이 상표권자로서 동일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해서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갑이 비록 국내에서 직접 유통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이 해외에서의 이 표시 유통된 상표가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됨에 따라서 해외에서 상표권자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 유통이 됐고 그 결과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또한 이 갑이 표시해서 유통한 거구나라고 출처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갑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에 있었죠. 네, 이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흐름이 어때요? 비록 국내에서 직접 유통을 안 했더라도 해외에서 그 동일한 당사자가 상표를 상품에 표시를 해서 유통을 하고 그 표시된 것이 그대로 국내에 유통이 되면 이거는 우리 법리 자체가 그 유통을 한 이 상표 갑의 사용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결론이 모두 통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뭐였어요? 119조 1항 3호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했던 거였고요. 이 사건은 그 결과 이 을의 상표 출원에 대해서 34조 1항 20호를 인정을 해준 사건인 건 거죠. 네. 자, 다음은 컨투어 코일 판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새로운 법리가 설치된 판례는 아니고요. 다만 좀 단어적으로 좀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사건은 119조 1항 3호의 취소 심판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상표는 컨투어 코일이었고요. 지금 사용 태양을 제가 도표로 같이 넣어드렸죠.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 이 매트리스를 판매하면서
이 컨투어 코일 10년 품질 보증하면서 그 화살표가 있는 부분들이 이 컨투어 코일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네, 10년 워런티 보증 안에 컨투어 코일이라는 표정이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이 표장이 표시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출처를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게재를 한 거죠. 그럼 그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렇게 그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열어봤나 안 열어봤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반 공중에 속하는 이 거래 상대방의 교부가 된 거죠. 그쵸? 거래 상대방이라 함은 이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수요자들에게 이러한 이 광고지가 어떻게 보면 게재가 된 거죠. 자, 그 결과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가 됐던 사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광고 행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판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자,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그쵸? 자, 그리고 한편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 거래 서류는 여기 체크해 주십시오.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 안내서, 물품 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거래 서류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만 많이 나왔었죠. 자, 이때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 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 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 위에 사용태양이랑 엮어서 보시면 너무 이해하기 쉽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상표를 컨투어 코일을 표시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거래 서류에 해당하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뭐 카탈로그 등으로 전달이 되면 결국에는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것이다. 그쵸? 자, 그런 행위를 통해 그 거래 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된다?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성으로 미출줄 부분 한번 봐주시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등록상표의 통상 사용권자들이 이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 명세서에 이렇게 상표를 좀 표시를 했고요. 또 침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이 상표에 관한 광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투어 코일 표장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결국엔 119조 1항 3호에서 상표를 사용하였는가 여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상표를 사용한 자의 어떻게 보면 자타상품 식별 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이렇게 지금 사용태양처럼 표장이 표시된 것은 자타상품 식별 의사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행위가 광고 행위도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 거래 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 이 판례 내용에서 새롭게 포함이 된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셨던 판례였을 것 같고요. 다음 9월 21일 선고된 번피트니스 판례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다행히 새로운 법리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뭔가 결론과 이 사건에서 어떤 법리가 사용되었는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등록 상표는 번피트니스였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 침해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상표 1, 사용상표 2가 상표권 침해자가 사용하던 상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침해자의 상호는 번피트니스였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상호도 같이 문제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갑이 번피트니스를 등록받았다면 을이 사용상표 1, 2를 사용하면서 을의 상호는 번피트니스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요. 피고인인 방금 말씀드린 을은 창원시에서 이 번피트니스라는 상호의 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요. 피고인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 번 피트니스와 동일 유사한 번 그리고 번 피트니스를 표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사용상표 1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요. 이 사용상표 1과 등록상표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상표 1에 대해서도 90조 1항 1호를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왜? 번피트니스를 상관사로 사용한 것은 아니게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자, 사용상표 2는요. 등록상표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상표의 동일유사가 핵심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90조 1항 1호의 적용이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용상표 1은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90조 1항 1호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침해죄가 적용이 됐겠죠. 사용상표 2는요. 비록 이 동일한 상표를 쓰긴 썼지만 90조 1항 1호의 주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상표 2에 대해서는 침해죄가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론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사용상표 1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부분. 자, 그러면 사용상표 1과 등록상표 사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이 등록상표에서 번을 요부로 보아서 양상표의 출처운동, 양표장의 유사율을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미출신분 봐주시면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의 요부 관찰에 관련된 필요성 그리고 요부인지 여부의 이 결정 기준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봤던, 수백 번은 봤던 판례 내용이고요. 자, 그 결과 등록상표 번피트니스는 다음 페이지 넘어와 주시면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은 헬스클럽 경영업이었고요. 자, 이때 이 사용상표 1은 이 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글자를 좀 일부 도안화한 거죠. 자, 이랬을 때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번 부분과 피트니스 부분에서 이 헬스클럽 경영업에 대해서 피트니스는 당연히 식별력이 없는 구성이죠. 네, 그래서 요부가 될 수 없었고요. 번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반가로 답번 봐주시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번도 뭐 체지방을 태우다라는 의미로 암시될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라는 의미로 암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독점 적응성이 없지도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번이 요부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번과 사용상표 1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충분히 번으로 호칭할 수 있고요. 관념도 동일하기 때문에 출처운동 염려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번 피트니스에 대해서 상표 등록 받으신 이 분은 되게 좋은 상표를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쵸? 성질은 암시할 수 있으면서도 직감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번 부분이 요부는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이제부터 다른 헬스클럽 사장님들은 체지방을 태운다라는 의미의 번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상표를 가지게 되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 상표는 유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반가로 4번 한편 90조 1항 1호는 자기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상표 1은 피고인의 상호인 번피트니스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1에 미친다 라고 판시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침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원심에서는 이제 상표 비유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게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상표 2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얘는 이제 어때요? 자기의 상호인 번 피트니스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상관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원심에서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잘못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잘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사용상표 1은 침해가 맞고요. 사용상표 2는 침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
침해 죄의 개수는 어떻게 산정하죠? 사용상표를 여러 개 사용했는지가 죄의 개수의 산정 기준이 되나요? 아니죠. 침해죄의 개수는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포괄일제를 적용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록상표는 지금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원심에서 어때요? 포괄일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원칙적으로는 파기의 범위 봐주시면 원심 판결 중 사용상표 1의 사용으로 인한 부분만 파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포괄일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부 파기해야 된다라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제 내용까지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법리가 설치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법리, 상표 유사 판단 법리, 그리고 90조 1항 1호의 법리가 적용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서 그 표장 자체를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판시가 되어 있는 사정이 있는 표장 자체를 보여주면서 양 상표의 동일 유사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뭐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묻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례인데 그 중에서도 최신 선고, 최근 선고 판례들은 당연히 좀 포인트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 이 번 피트니스와 번이 유사한 상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레고 판례는요, 자, 얘도 참 재밌는 판례가 선고가 됐는데요. 2023년 11월 16일에 선고가 됐고요. 네. 34조 1항 11호 후단에 희석화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등록 무효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고 지금 무효 심판의 선상에선 대상이 되는 상표는 지금 보여드리는 등록상표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지 않나. 그럼 이제 이 LEGO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표장은 다 34조이랑 11호 후단에 해당하는 건가? 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판례가 좀 선고가 됐는데요.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등록 상표가 선사용 상표 이 레고사 여러분들 너무 저명한 표장이죠? 이 레고의 표장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사건에 정말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사건, 이 레고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해 주실 부분은요. 34조 1항 11호 후단에 이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판단 방법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소목차를 좀 달아놨죠. 자, 판결 이유 먼저 볼게요. 자, 34조 1항 11호 후단의 취지. 34조 1항 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에 오인 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그쵸?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희석화는 출처운동 염려가 있으면 희석화로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처에 오인운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건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저명한 상표와 동일 유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지정 상품의 범위는 비유사한 경우에 34조랑 11호 후단이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같이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그래서 저명 상표가 있고 이제 대상 상표가 있을 때 자, 상표가 네,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들 사이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은 이 둘 사이에 이제 비유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지금 이러한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카테고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절 이유가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죠. 출처에 오인 혼동이 자, 그리고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 넘어가요? 굉장히 저명상표의 관계에서 출처에 오인 혼동이 발생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34조 1항 12호 후단이 적용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상품이 비유사하더라도
전단이 적용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출처의 오인 혼동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얘도 뭐 적용될 수 있겠죠. 상품의 범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출처의 오인 혼동이 전혀 없을 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34조이랑 11호 후단, 희석화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34조이랑 13호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지금 1차 시험 공부하실 때는 뭐 2차 시험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사안에서 얘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고민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때 기준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34조이랑 12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판례는 소녀시대 판례죠. 네. 그래서 비록 저명한 이 상표와 상품의 범위는 비유사할지라도 다른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인정이 됨으로써 12호단이 적용이 됐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4조이랑 11호 후단은 이제 희석화 결국에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지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없어요. 얘는 없지만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무엇이냐?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설시한 판례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 즉 이 레고라는 표장, 레고로 예를 들면 레고라는 표장이 사용되고 있으면 그 레고사의 상품이구나 라고 우리가 단일한 출처를 계속 표시를 하고 인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레고라는 단어를 포함한 다른 상표들이 막 부분별하게 사용이 되다 보면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레고라는 표장은 그 레고사의 상품일 거야. 이 레고라는 표장이 표시되면 그 레고사의 상품일 거야 라는 우리의 이 출처 표시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 자, 이때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은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 상표가 34조랑 12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등록 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 유사 정도, 그리고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자, 이 두 키워드는 기존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키워드고요. 그 다음 키워드들이 여기서 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즉 등록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이거 우리 그 레고사를 좀 연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등의 이 저명상표에 어떻게 보면은 신용을 좀 이용하고자 하는 이 연상작용을 의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상이 작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례는 좀 기존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들을 정의한 판례로서 좀 중요한 판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내용이 1차 시험에서 당연히 A급으로 OX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고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도 당연스럽게 A급으로 다루게 되는 판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자, 일단 우리 레고 명실상부 아주 저명한 상표죠. 그쵸? 그래서 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들에게 레고는 그 레고사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상표의 유사 여부와 관련해서 선사용 상표들에서의 레고는 독립적인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이다. 네. 그리고 이 등록상표인 레고 등록상표 중에서 레고 부분은 굉장히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저명한 레고 때문에. 그쵸? 자, 그런데 비하여 나머지 케미라던가 케미스트리, 케미칼의 약칭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파마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파마시의 약칭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지정 상품인 의약품료와 관계에서는 좀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 자, 따라서 등록 상표에서도 레고가 요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상표는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답번 봐주시면 선사용 상표들은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레고 케미스트리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표 등록받은 자가 뭘 주장한 거냐면요. 이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그 용어가 의약품 쪽에서는 좀 흔히 쓰이는 말이다. 즉, 나는 그 레고를 고려해서 지금 붙인 게 아니라 그 의약품에서 쓰이는 그 용어를 사용한 거다라는 점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레고 케미스트리가 의학 합성 기법이라는 의미로 화약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학술 용어라고 주장했지만 이거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고요.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 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레고 케미스트리를 사용한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결국에 이 상표 등록인은 선사용 상표들 이 레고사와의 연상작용을 의도하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레고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등록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 선사용 상표들 사이에 연상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의약품류에 이 등록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완구류의 레고랑 출처 표시의 혼동은 있진 않겠지만 출처 혼동이 있지 않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는 있다. 즉 당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 이거는 법원에서 좀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효가 됐던 사건이고요. 네. 원심에서도 이 동일하게 결론적으로 34조이랑 11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으므로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된 사건입니다. 이 상표 실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사건이 이제 특허법원 단계에서부터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이렇게 논의도 조금 있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희석화라는 그 적용 요건을 딱 비교해보면 사실 요건에 그냥 정확히 부합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등록 상표에서 레고 부분과 이 케미 부분 그리고 파마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쭉 그냥 복수 나열로 되어 있어서 이 레고와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여지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각각의 구성 부분들이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 약칭에 해당했었고 레고가 요부가 됨으로써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이 완구류의 레고는 굉장히 저명한 표장이기 때문에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동의가 됨으로써 34조랑 11호 후단에 적용이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판례 지문에서 암기하실 거는 이 관련 법리에서의 3가지 제목에 대한 OX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만 더 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대법원 선고가 2023년 12월 28일 선고됐습니다. 아직 이 판결문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따끈따끈한 판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 판결문을 좀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 주요 판결에 대한 공개하는 그 사이트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해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관계까지 다 깊이 있게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 판결에서 어떤 점이 결론이 나왔는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나눠드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요. 좀 민사집행법이 나오고 뭐 해서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민사집행 절차에서 그 상표가 그러면 민사집행이 민사소송상에서 이제 집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갖고 있던 상표권이 이렇게 경매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표를 구매한 매수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인이 이 상표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매를 하고 상표권을 취득을 하고 그 매수 대금도 다 납부를 해서 집행 절차가 종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매수한 상표권이 무효심판 신결 확정으로 무효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매수인은 이제 억울하죠. 그러니까 뭘 주장한 거예요? 이 상표권이 지금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가 됐으므로 소급 소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집행 절차 자체가 지금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낸 매수 대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매수 대금을 가져간 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된 거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흐름인지 좀 이해되셨죠? 자,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집행 절차에서 매수인이 상표권을 취득한 이후에 집행 절차도 종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상표권이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 집행 절차의 효력까지 소급 소멸되느냐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집행 절차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소급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 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해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여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OX의 암기 대상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 절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상표 살 거예요 하고 매수를 했고 집행 절차도 종료됐습니다. 자, 그 후에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근거들을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3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 볼게요. 자,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 출원을 하고요. 특허청의 이 심사관이 방시심사나 실질심사를 통해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을 하고 이때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그쵸? 등록 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료 납부 후에 설정 등록에 의해서 상표권이 발생하는데요. 자, 밑줄 좀 봐주시면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등록 결정이 돼서 설정 등록이 됐으면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을 받죠. 네. 자, 그래서 아무리 무효 사유가 명백히 있는 상표라고 할지라도 일단 대세적으로는 유효한 권리로 취급받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력이죠. 네, 대신에 이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를 할 때에 권리 남용 등으로 일부 제한을 받을 뿐인 거죠. 자, 또한 이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즉, 일단 설정 등록이 되어 있는 중이었다면 얘는 대세적으로 유효한 상표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세적으로 유효한 상표인 상태에서 일단 집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가로 2번. 자, 이번에는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 원부에 압류 등록이 된 때에 발생한다. 즉, 집행 절차에서 일단 상표권 압류 효력은 등록이 되면 그때 발생하고요. 압류 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 명령은 유효하다. 즉, 이 채무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렇게 집행한 거잖아요. 이때 이 집행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상표권이 일단 있었고 그랬던 이상 그 자체에 대한, 즉, 이 상표권에 대한 압류 명령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는 되는데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는 매각 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좀 그려볼 수 있겠죠. 채무자가 있었고 채무자의 이 책임 재산이 압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압류 명령이 딱 되면 일단은 이때 압류 명령 하는 당시에 상표권이 유효했다면 그 압류 명령은 유효해요. 다만 이게 취소되는 사정이 있다. 언제? 예를 들면 이렇게 압류를 하고 나서 얘를 이제 경매에 올려서 이제 그 경매 대금을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올려지고 나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이렇게 완납을 하면 그때 이제 상표권을 바로 이전 등록을 하면서 상표권이 이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대금을 딱 내기 전에 이미 상표권이 뭔가 무효가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전 등록 받기 전에 이 무효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압류 명령이 어떻게 된 거다? 취소 사유에, 이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매각 대금을 다 냈다면 어떻게 된다? 경매 절차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또한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 청구에 따른 심판원의 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특성상 결국엔 심판 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가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나서 집행 절차가 종료된 후에 무효 심결 확정에 따라서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 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매각 대금을 내고 나서 상표권이 이전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이 상표는 그 양수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심판 청구됐을 때 양수인이 열심히 심판 절차에 응해서 승소 판결을 받든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애초에 이 상표권을 양수받을 때에 이미 이 상표권이라는 것은 결국엔 항상 누군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수받은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 집행 절차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달리 원심에서는 이 매각 명령이 이제 여기 화살표 여기 밑부분은 좀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화살표 봐주시면 원심은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이 사건 매각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상표권을 매각 목적물로 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서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이 피고들이 주의적 원고에게 배당금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표권 매각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심은 이건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하고 이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구체적인 판결문 자체를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내용만으로 충분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갑이 X라는 XY에 대한 상표권자였고요. 얘가 이제 채무자인 거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채무자로서 이 상표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XY가 이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을에게 이제 이전이 됐다는 거죠. 이 집행 절차가 됐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함으로써 상표권자가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 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판이 청구가 됨으로써 심결이 확정이 되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표는 소급 소멸하게 되죠. 자, 그 결과 이 집행 절차에서 이 매각 대금 완납한 거, 이 압류 명령까지 소급 소멸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 최신 판례 내용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그 강의한 이후에 이제 선고되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최신 개정법 및 최신 판례 지문 체크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최신 개정법 내용 중에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다행스럽게도 딱 올해 뭐 걸려있는 최신 개정법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부터 좀 적용이 되었었던 부분 거절 제도 또는 뭐 재심사 청구라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유통행위에 대한 확장, 그래서 5번 봐주시면 전기통신회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기존에 좀 여러분들이 적용이 된 문헌을 공부하셨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신 개정법이기 때문에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만 나눠서 이제 9번까지 여러분들께 나열해 드린 거고, 자 10번은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됨으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개정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우선심사 관련, 우선심사에서 전문기관과 특허청 사이에 내부적인 그런 유착관계 때문에 막 변리사들을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시위의 이제 결과물로서 아예 이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자체를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반영된 부분 같이 볼게요. 자, 10번. 자, 우리 상표법은, 특허법과 다르게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쵸? 다만 이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우선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죠. 그때 우선심사 사유로서 이제 시행령의 이 8호에 규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10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자 출원인이 상표 등록 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이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원래.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우선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상표 등록 출원 우선심사 신청의 급증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거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졌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심사가 시급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네. 그래서 종래 실무를 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뭐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마찬가지지만 뭐 각종의 이제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뭘 주장하는 거냐면 내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다, 또 특허라고 따지면 내 특허가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조사에서 그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짧게 만들어서 특허청장에게 이제 특허청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특허청 그 자료를 기반으로 좀 빠르게 우선해서 심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선 심사를 이제 이렇게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선행조사를 해주는 전문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문기관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선행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기관이 이제 선행조사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우선심사를 받으면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이제 좀 빨리 우선심사가 됨으로써 좀 빨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네, 그러한 점이 이제 긴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서 우선심사에 대해서는 네, 삭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최신 개정법까지 좀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최신 개정법 내용은 우리 이 다음 시간 이제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 10분 쉬었다가 2020년 선고된 최신 판례부터 한번 쭉 정리하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